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죠.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델타 변이종 피크아웃에 가까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미국 증시는 사실 별다른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일로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일주일 동안 약 19% 빠짐으로써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렸는데요. 일단 반도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먼저 금요일 이야기를 좀 한다면, 금요일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컨슈머 센티먼트, 즉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 81.2를 기록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 7월에는 70.2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다가 밀려서 강보합으로 마치긴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거죠? 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컨슈머 센티먼트 지표는 조금 후행성으로 보거든요. 예. 이게 전문가 경제 지식이나 증시의 논리나 원리 이런 걸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한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증시 월가의 전문가들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컨슈머 센티먼트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막 하고 남부 지역은 병동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눈앞에 보이니까 이것이 또 예전 작년 같은 혹시 경제 락다운 이렇게 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제 소비 지출 이런 거 좀 덜 쓸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이제 후행성으로 보고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 이거는 전문가들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 증시에서 더 이상 미국 코로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요, 이제는. 예. 며칠 전부터 안 되고 이제는 시선이 중국으로 향해 있죠. 예. 있는데 그래서 컨슈머 센티먼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증시에 충격을 안 줬다고 보는데 그거라도 이제 나쁘게 나오니까 국채 금리 같은 거는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시에 오전 10시에 컨슈머 센티먼트 나오는데 10시 이전에 이미 국채 금리는 하락 중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난 밤에 중국의 무슨 큰 항구가 일부 폐쇄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증가세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주 가차없이 방역 대응하는 거기에 이제 좀 움츠러들었던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10시에 컨슈머 센티먼트가 조금 더 국채금리 하락으로 몰아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낮췄어요. 원래 5.8% 성장해서 3.5% 낮췄는데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된 우한 지역에서 델타 변이종이 발견됨으로써 우한 전체 시민을 진단검사 실시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미국 증시,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어제 10년 만기 기준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5.15%나 하락을 했고, 근데 반대로 또 달러화 인덱스도 같이 마이너스 0.57% 하락했거든요.
결국 중국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증시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결국 중국발 소식이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너무 많은, 달러화 인덱스도 너무 많이, 사실 그동안 흐름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채권금리도 마이너스 5.15%나 하락한 걸 볼 때, 최근에 이 두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있었고, 달러화도 강세였었는데, 이것을 이 추세 반전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세 반전으로는 보지 않고요. 네. 이제 그 달러화도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가 그 주요 다른 유럽이라든가 일본 국채 금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을 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에 국채 금리가 거의 급락 수준으로 팍 떨어지는 바람에 달러화도 이제 미국 상대적인 그 우위가 조금 좀 저하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화도 이제 내려갔다 보는데 결국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그 난판 페이롤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미국의 연준 그 팔로시는 결국 그 이징만이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점점 테이퍼링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전 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일시적인 그런 충격.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그 슈퍼파워 예. 이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중국의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의 그 사실 정치 참여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 경제 동향을 많이 주세요. 예전에는 좀 의존도가 낮았지만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고 경제 파워가 커짐으로 해갖고 자꾸 그쪽을 보고 저 역시도 중국 뉴스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방역 당국이 그런 가차없는 그런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전기차 그 니오 전기차 그 어닝 기가 막히게 잘 나간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해가고 주가도 못 올라가고 근데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그 큰 축 한쪽에서 부진해지면은 미국 증시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장을 마친 증시에서 지난 7월 말 그 중국 당국의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여러 압박 때문에 하락했던 이 KUF, 중국 인터넷 모아는 ETF죠. 거의 엊그제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도 중국의 델타 변이종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 다 이제 되죠. 중국 이렇게 크랙다운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그걸 발표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부분 락다운으로 가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 위축,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화 인덱스의 차트를 아마 보셨을 텐데, 달러화 인덱스는 최근에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 무너진 이게 0.57% 상당히 좀 나름대로 크게 하락해서 이게 다시 달러화 하락세로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달러화 인덱스를 이제 분석할 때 연준의 테이퍼링 예. 이거 하나만 포커스를 두면은 달러화 강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연준의 일부 좀 매파적인 의원들이 그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고 예. 하지만은 사실은 연준 그 파울 의장 그 본인은 되게 신중한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연준 일부 매파적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는 안 갈 것이다. 이 신중하게로 소문난 이 파월 의장이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첫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들어가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은 안 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정부가 그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그 1조 달러 인프라도 이제 거의 이제 통과 직전에 있고 예. 3.5조 달러 또 있잖아요, 또. 예산안, 이런 2022년 이제 예산안. 부양, 빅 스펜딩 빌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것이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아직도 돈을 계속 푸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와 강세로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환경.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업앤다운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졌고, 그래서 그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이 페드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데 힘을 실어준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좀 더 늦출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달러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 국채금리가 급락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연준의 테이퍼링 그 진전 속도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완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바로 다음 날 다시 긴장을 주긴 했었는데, 자, 월가에서는 이 상반된 수요일과 하루 차이로, 목요일 하루 차이로 나온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차이, 이것을 월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연준이 주목해 보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지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받아들이는 그 비중, 이 감도는 그 PPI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못 줬다고 보고, 그다음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이제 이 증시는 항상 긍정적인 걸 찾잖아요. 예. 찾아보면은 원자재가 상승 그 피크를 치는 그런 조짐이 보임으로 해갖고 이것을 좀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 가격, 구리 가격, 그 다음에 지난 상반기에 뭐 무서울 정도로 급등했던 럼버, 즉 목재 가격, 이런 게 완전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다음 달부터는 이번 달, 즉 6월 달에 보여준 것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게 결국 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아침 8시 반에 이제 발표되거든요. 예.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8시에 들어가서 그 지표, 저는 investing.com 거기서 이제 보는데 8시에 이미, 만투 만스 그 1% 코어 PPI가 1% 상승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전산 표기 오류겠지 하고 계속 5분마다 리프레시 했는데도 여전히 1% 상승해요. 근데 8시 반에 땡 하고 발표해놨는데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코어 인덱스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얼리 이제 PPI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8시에 이미 나타났던 그대로 8시 반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전에 누출된 게 아닌가. 실수로. 그런데 증시 이제 8시에 증시 선물 지수, 또 8시 반이 발표된 이후 뭐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 증시의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이 PPI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지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CPI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PPI가 높았지만 어차피 증시가 문제 삼지 않고 관심이 없는 지수니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잠깐 선생님이 언급하신 델타 변이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대표는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CNBC에 나오셔서 이미 수요일 날 피크아웃을 쳤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피크아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월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 남부 공화당 예. 주지사들이 끌고 있는 남부 몇 개 주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반 국민들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가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들 또 대기업들 전부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고 있고, 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하는데도 제한이 많이 따르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확진자는 좀 늘었어도 결국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미국 남부 소수 몇 개 주에 이제 몰려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 이것이 계속 확산돼 나감으로 해갖고 미국의 그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결국 증시는 더 이상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그래서 최근에 한 3, 4일 보면은 이 증시 경제 관련 매체에서는 미국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헤드라인에 뜨지 않아요. 저 밑에 구석에 조그만하게 이제 언급될 정도로. 예, 실제로 미국 남부 지역은 CNBC 보도를 보니까 최대 4배에서 5배까지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그런 또 음모론에 휩싸이는 그런 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최근에 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니 이제 겁을 먹고 자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쪽 동네는 아직도 쉬쉬하면서 몰래 뭐 가발 쓰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백신 맞으러 간다. 네. 그 알면은 동료들이 욕하니까 네. 배신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뉴욕시에서는 9월 14일인가요? 부터는 최소한 1차 접종자의 증명이 되어야만 실내 레스토랑이나 체육관에 방문하게끔 뉴욕시가 아예 맨데이트를 내렸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1회가 아니라 2회 백신 접종을 증명을 해야 레스토랑이든 실내에 들어갈 수 있다. 아예 더 강력하게 조치가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런 조치들, 미국 정부의 미국 학교 선생님들 백신 의무화 등 일부 직장들은 대규모로 계속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 델타 변이 중에 미국 증시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락다운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가 나오는 거에서 그런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 그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돌렸던 이제 인원들을 이제 9월부터는 사무실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냥 휴직계 내고 그냥 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분위기가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편해서 회사 나가기 싫다. 이래서 백신을 계속 안 맞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음모론이 이제 좀 휩싸이는 분들은, 설령 코로나 걸려도 사망까지는 안 갈 텐데, 괜히 맞아갖고 후유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제 부류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분위기인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정부나 기업 자체가 백신 안 맞으면 안 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목요일에는 백신 부스터샷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전체 국민의 약 2.7%에 해당하는 뭐 장기 이식자들, 그다음에 뭐 HIV죠.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들, 이런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나긴 했지만 결국은 파우치 박사 얘기를 보면 내년쯤에는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던데,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정부도 부스터샷 나오고 코로나를 그냥 감기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네, 그 방역 당국 그 책임자들도 더 이상 이제 팬데믹이라고 안 하고 엔데믹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엔데믹. 그러니까 이제 뭐 독감 수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질병 정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미국에는 사실 백신이 남아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집 식구들 그 핸드폰을 보면은 아주 자주 이런저런 기관에서 백신 안 맞았으면 자기들한테 오라고 막 이렇게 뭐죠? 그 권유하는 네. 그런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백신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국민이 맞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모더나가 그 백신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주식이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예.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그런 이제 기류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소문으로 이렇게 감지돼서 했는데, 지난주 중반에 모더나 주식이 급락을 했어요. 예, 한 15% 네, 빠졌습니다. 네, 급락을 하고 금요일에 방역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제 FDA에서 이제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더나 주식은 아침에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네. 오히려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더나 주식은 상승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 모더나의 주가를 합리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현재와 같은 모더나의 매출, 이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백신 매출,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전제. 그래서 이것은 이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주가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거의 뭐 반토막으로 내려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모더나의 주가 그 움직임만 보더라도 모더나의 주가 최고점은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이 델타 변이종도 결국은 이제는 거의 다 잡혀간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결국 모더나는 현재까지는 백신 이 매출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데, 지금 이 확산 이 분위기는 점점 앞으로 백신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의 주가 정점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물론 이제 하원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원에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3.5조 달러 슈퍼 예산안이 거의 뭐 하루 차이로 동시에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해 이 상원에서 통과됐을 때는 뭐 캐터필러나 홈디포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3.5조 달러 슈퍼 예산에서는 뭐 증시가 거의 뭐 관심이 없는 듯한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하원에서 공화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 예. 그 의석 비율로 볼 때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의 그 우세, 예. 이것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겨우 그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 그 집행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낙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플랜은 그렇죠. 공화당과 합의를 했고, 각 주가 사실 꼭 필요한 이게 플랜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뭐 교량 재건이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전기 통신선 이런 거, 그다음에 인터넷 확보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의회 통과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연방 부채 상한 이것하고 지금 맞바꾸려고 하는 이제 공화당 전략, 예.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그 부채 상한을 양보하면은 즉 안 하면은 이걸 통과시켜주고, 그걸 하면 못 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뭐 확신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3.5조 달러 그 이제 보통 이제 스펜딩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스펜딩 빌,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3.5조 달러를 주창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반토막으로 깎일 수 있어요. 이거는 미국 전역 그 각 주지사들이라든가 의원들 그 개인들의 그 각 직접적으로 이익이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미국의 뭐 교육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뭐 개선 이런 좀 추상적인 그런 이제 쪽으로 이제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그 득실에 따라 갖고 이제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미 민주당 상원 안에서 2명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근데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원에서 통과된 거는 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이 뭐죠 그 다수당의 그 50석 그 50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보링 라이트 긴급 조정안 이게 통과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전 정지 작업 결의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네. 결의안이 통과된 거지 법안 자체가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공식적으로 이걸 반대했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미국 망한다. 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렇게 반대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조 달러는 거의 한 반토막으로 이제 줄여서 나중에 이제 협상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3.5조냐 반토막이 나냐 이것보다도 지금 일단 이게 언제 통과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미국의 하원 상원은 지금 휴가 이제 떠났어요. 8월 9일부터 휴가를 갔죠. 네, 떠나갖고 9월 15일경에 돌아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9월 15일 전에는 이것이 통과가 난망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비상소집해서 뭐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절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에 휴가에서 돌아와서 이것이 통과될 텐데, 그러면 지금 증시가 지금 엄청 지금 고점이잖아요. 지금 예. 뭐 월가에서나 뭐 마켓워치닷컴이나 뭐 각종 매체에서 미국의 그 빅 코렉션은 임박했다. 뭐 이런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도 증시는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증시의 진짜 큰 하락 조정장이 언제 올 거냐? 저는 적어도 이 스펜딩 비일이 살아있는 한 그 안에는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죠? 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희망을 먹고 살거든요. 예.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빅 코렉션은 안 올 거고 뭐 작은 코렉션은 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 9월 15일까지는 증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마켓워치 그다음에 블로그만은 제로 했지. 얘네들은 항상 망한다는 비관론적인 사이트를 이렇게 항상 유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 점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국 분들도 마켓워치 기사다 그러면 약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앞에 선생님 잠깐 언급하신 부채 한도 협상은 사실 한도 만기가 지났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그건 이제 긴급 화해 조정안으로도 안 하고 반드시 공화당이 60석이 있어야 그러니까 전체 상원에 60석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현재는 뭐 재무장관이죠. 그 옐런 재무장관이 현금이 좀 있어서 2달 동안은 뭐 부채 발행 안 해도 버틸 수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2달이면 9월 10월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거 다시 이제 뭐 연방정부 폐쇄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10월 달, 11월 달 이때까지도 이 부채 한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는 그 계절적인 증시 약세장과 맞물려 갖고 큰 하락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채 한도에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는 사실 미국의 부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갖고 이게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걱정이 많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자기들의 이제 정치적 입지 이것이 이제 반영되는 건데 내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부채 한도에 자기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 지방의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를 그렇게 끌어올린 그 역사의 오점을 남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공화당 측의 그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자기 이름이 혹시 그게 부채 한도 거기에 이름이 남을까봐. 그래서 공화당은 아주 전력을 다해서 이걸 근데 저지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올리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부채는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는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현대통화이론 MMT죠.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채 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유권자는 그런 경제학적인 것보다는 계속 부채가 많으면 나쁘다는 이런 공화당은 또 티파티 운동 때문에 일어났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부채 한도 데드라인 진짜 재무부의 현찰이 다 떨어져 갖고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명분이 주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공화당도 아마 찬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유권자들에게도 그 핑계 댈 거리가 있으니까. 원래 정치는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극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그런 쇼를 항상 연출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시작과 동시에 한국 증시가 지난주에 아주 참 고단한 일주일을 보냈던 이유도 결국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인데, 목요일은 모건 스탠리가 그 리포트를 내서 D램 가격이 내년부터 빠질 것이다. 이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이 7%, 6%씩 하락했는데 금요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좀 다른 의견을 냈죠. 네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모건 스탠리는 이 증시에 대한 그 전망이라든지 뭐 모든 이 전망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그런 부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모건 스탠리의 그 분석은 좀 한번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듣고. 근데 이제 월가의 이제 좀 대장격인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 모건 스탠리 이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거의 뭐 반대로 자기의 그 전망은 변함이 없다.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이 상황이 지금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도 없고 이런 와중에 공급 과잉이라니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자기들의 비오는 전망이 이제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다른 뭐 뱅크나 뭐 국채금리나 다른 섹터에서 투자했던 건 다 한 주 플러스 났었는데 이 반도체에서는 하여튼 저도 사실 좀 많이 손실 봤죠. 그래서 걱정스럽게 이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상승 교수님 그 페이스북 그 분석글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8인치 웨이퍼가 12인치 웨이퍼로 넘어가는 상황에 과도기에 벌어진 일 때문에 PC나 노트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전체 D램,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네. 너무나 과도한 반응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파생 투자자들과 연관이 되어서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밀어붙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증시 그 S&P 그 수준이 이렇게 고점이 아닌 상태에서 말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섹터 매수를 추천했었겠죠. 근데 지금 증시가 워낙 고점이라 갖고 사실 감히 매수 추천은 못했어요. 근데 기존의 이제 지분 포지션은 뭐 서둘러 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의 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에 추가 매수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떨어질 때 사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네. 실제로 수익은 또 그때 나온단 말이죠. 네네. 예. 남들이 공포에 벌벌 떨 때 예. 그때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거 지금 30분 정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별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네네. 다음 주는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도 있고, 잭슨홀 미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 예상 흐름 및 전략, 투자 전략 선생님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증시 지수 중에 이제 S&P라든가 다우존스 이 두 개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뭐 그렇게 많이 뭐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소형주 모이면 러셀 지수 걔네들은 매일 하락해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거의 1% 이제 하락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증시가 거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아닌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소형주들 중에는 그 최근에 어닝 아주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닝 발표하고 가이던스 좋고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짜 선별해서 초우량주 아니면은 다우 지수라든지 S&P 지수 여기에 따라 붙어야지 소형주 여기에 붙어서는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한 주에 금요일 날이 월간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월간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지금 증시가 거의 완전 고점에 다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거 겹쳐갖고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그래서 한 뭐 이번 주 초반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중반 이쯤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델타 변이 피크아웃을 치면은 이쪽 경기 민감, 리오픈 중심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죠. 아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증시에는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제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증시는 야금야금 기어올라요. 그러다가 코로나 끝났네 이러면 증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 수준 많이 반영됐죠. 반영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큰 스케줄은 결국은 연준의 그 테이퍼링 이것이 어떻게 진전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이제 증시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할 큰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음 주 제가 금, 토, 일 이렇게 휴가를 좀 다녀와 있어. 우리 인터뷰를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 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좀 제가 카톡으로 좀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언제든지 미리 주시면은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는 이번 주에는 좀 안정된 여러분 계좌 잔고, 그 다음에 저의 계좌 잔고가 플러스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방송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휴가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